수학을 잘하는 법이라는 식상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 소비자분들은 여러 차례 강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본다고 해서 굉장히 잘게 잘라서 여러 편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저는 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을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수포자라고 하고 수포자가 80%. 그러니까 언제 수학을 포기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3의 50%가 포기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1에 올라가서 한 2달 안에 다시 그 올라간 50%의 학생의 뭐예요? 60%가 포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뭐예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에 60%,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게 고2, 고3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미 다 포기해요. 그렇다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80%란 얘기는 나머지 20%는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수학의 20%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중에서도 한 절반 가까이는 수학을 잘 못하고 힘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마땅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죠.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을 잘할 것이다 라는 거 이외에 별로 없죠. 문제만 잔뜩 풀면 뭐예요? 수학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잔뜩 풀고 어려운 문제 주면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많이 주고 강제로 풀리고 한 학기에 문제집을 3권, 4권, 많게는 5, 6권씩 막 풉니다.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는 거고 그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80%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하지 않게 교육받아진 사람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문제를 푸는 것이 그 풀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긴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유형을 풉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풉니다 라고 하는 그 유형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때요? 유형을 많이 풀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많이 풀면 공부를 잘합니까? 네, 잘합니다. 언제까지 잘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잘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초등, 중등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 중등에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는 문제와 테스트 문제가 동일합니다. 풀었던 문제를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풀어본 사람이 잘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학교 점수도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유형을 풀었어요.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사고력입니까? 문제 해결력이에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사고력이고 문제 해결력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애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안 하는 애보다는 이런 유형이라도 외워서 생각하는 애가 더 잘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애보다 유형이라도 익히고 막 하는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사고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뭐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사고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뭐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형들을 잘 익혀서 점점 사고력이 발달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똑똑한 학생, 이미 사고력 있는 학생은 이거 하나마나 상관없이 사고력과 머리가 괜찮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유형을 풀었을 때 이것을 사고력이 잘하는 걸로 문제 해결력이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닌 수준 낮은 것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거기에 맞춰집니다. 결국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형 문제를 단순히 1, 2년 푸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넘게 풀고 있다고요. 이 단순한 작업을 유형에 적응하고 애우는 거에 적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접근 자체를 못해요.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수학은 사고력을 키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것들을 키워주려는 학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애우는 게 논리냐고요. 내가 여러분을 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제가 사고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게 사고력은 막 그래요. 마치 단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고력이라는 말을 막 맨날 쓰고 있는데 제가 수학은 사고력을 기르는 학문 맞는데 제가 사고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게 맞는 말인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개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에 논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논리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3단 문법 이런 거 있죠. 마치 단계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사고력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력을 뭐 이런 단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생각하라고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애들이 문제를 풀면서 뭐라 그래요? 얘야? 생각해보아라 라고 하니까 애가 뭐라 그래요? 생각 중이야 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지나서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죠. 생각 중이라니까. 그래서 또 암소리 못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밥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겠는데 정말 생각을 했는가 싶죠. 저는 선생님으로서 제3자잖아요. 이럴 때 물어봐요. 그럴 때 생각한 거니? 물어보면 애들이 실토를 합니다. 멍 때렸는데요. 보세요. 뭘 갖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법은 가르쳤나요? 어떤 도구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논리를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면 수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수학은 그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뭐 문제를 풀려고 수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거는 툭 까놓고 대학을 잘 가려고 그러는 건데 대학은 왜 수학 잘하는 애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받았더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성실해요. 논리적이고 성실한 학생이 어떤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영어를 못해요? 변호사를 못해요? 의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회사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그죠? 모든 직장인이, 그러니까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명문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했어야 되는 거고, 수학을 잘하면 뭐예요? 거꾸로 이룬 거예요. 논리적이고 성실한 아이가 된 거예요. 논리적이고 성실한 아이가 되어야만 수학을 잘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논리적이고 성실한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연산도 잡고 개념도 잡고 그래야만 이지 비로소 생각할 수 있다. 제 말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가 비단 대학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수학을 공부하는 목표 자체를 생각해보고 정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만 풀게 되고, 문제만 풀면 어때요? 이 수포자가 문제를 안 풀어서 수포자냐고요.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서 풀었는데 생각하지 않는 아이를 변질됐다고요. 왜요? 유형을 푸는 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문제를 잔뜩 풀면 응용력이 생겨요? 문제를 잔뜩 풀어서 응용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강남에 6년씩 고등학교 풀었던 학생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응용이 됐을 거예요. 열심히 안 했어요? 기간이 짧아요? 푼 문제가 적어요? 6년씩 강남에서 문제를 풀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뭐예요? 다 3등급이 나오는 거고, 수학에서 3등급은 풀었던 문제를 맞추지만 새로운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못 맞추는 점수가 3등급입니다. 풀었던 문제를 맞추지만 새로운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못 맞추는 점수가 3등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남에서 3등급을 맞으면서도 어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학에 3등급이 맞았지만 영어가 1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평균 2등급이죠. 그리고 국어가 2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합 6이 돼서 최저 등급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인서울인 대학을 많이 갔던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국어 2등급 맞기가 쉽습니까? 점수를 2등급을 맞는 친구가 다시 2등급 맞는 건 쉬운데 올리려고 생각했을 때 국어는 영어 수학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 1등급을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영어 1등급은 뭐였냐면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었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수학도 3등급이지만 뭐예요? 새로운 문제는 한 문제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을 맞았지만 내가 맞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영어 최대한, 수학 최대한, 국어 최대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됐는데 강남에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몰리고, 그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추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남의 재수율이 85%입니다. 지방의 고등학생 한 학교에 50명도 재수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6년간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풀었는데 인서울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을 더 한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도 점수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6년 공부한 거 안 억울해요? 본전 생각 안 납니까? 만약에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내 자식 재수시켰을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마어마한 문제풀이가 응용이 되거나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개념입니다. 연산과 개념을
준비하여야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산은 어떻게 하고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논의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침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왜 수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를 출발했느냐에 대한 것을 그 시작으로 하기 위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앞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법, 왜 수학을 잘하는 법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연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념이 있고요. 사실 연산과 개념만 준비하면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가 조금 더 있다면 집요함이 필요해요. 집요함은 어떻게 말하면 수학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차곡차곡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려면 이 집요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수능 시험에서 쉽게 말해서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집요함을 필요로 해요. 어려운 문제를 좀 맞아야 시험은 뭐예요? 남보다 더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집요함이 있어야 남보다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연산과 개념을 찾고 수학을 공부하면 논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하려면 집요함마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요함은 수학의 실력을 기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길러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산을 하고 개념을 하고 집요함을 길러나가는 이 순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동시에 잡아가야 돼요. 연산해가면서 개념해가면서 집요함 해나가야 되는 거지. 연산 먼저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연산을 길러가는 와중에 연산에 부작용을 해서 생각하지 않는 나이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초등 때 연산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생각하는 힘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연산만 보강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생각하고 있진 않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서 점차 고등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집요한 문제라든지 생각을 요하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문제를 접근하거나 풀어내지 못한다면 연산을 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초등, 중등의 쉬운 문제들을 연산과 개념을 순서대로 길러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연산도 길러가며 개념도 길러가며 집요함도 키워가며 이렇게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는 약간 뭐 조금 한두 달 먼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몇 년간을 연산을 기르고 그 다음에 개념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뭘 하려면 뭐예요? 연산과 개념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산과 개념은 이거는 수학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얘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연산과 개념조차도 수학이 아니에요. 왜?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연산은 이런 거예요.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에 해당해요. 국어에서 가나다라를 열심히 한다. 국어를 잘하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다라를 잘한다고 국어를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나다라는 국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인 거고 연산도 수학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연산과 개념이 하도 안 돼 있어서 연산과 개념만 잡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산과 개념을 잡는다고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수학을 공부할 채비가 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 잘한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연산과 개념이 수학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밑받침이고 기본 베이직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어떤 도시를 지을 때 기간산업처럼 상하수도 놓고 도로 놓는 작업이에요. 도시를 지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나 상하수도도 없이 집부터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산과 개념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인 것들, 인프라들을 조성해 놓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연산과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접근하고 연산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산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수학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연산은 꼭 길러야 되는 건 맞는데 연산을 해가면서 이게 수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길르면 안 되는 거지만 연산이 그 수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연산은 작은 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확장의 방향은 여러 개의 암산을 할 수 있도록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큰 수의 연산은 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목표라는 게 있겠지만 이 테두리, 세 개의 테두리 내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드렸고, 작은 수를 철저히 하고 큰 수는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연산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감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걸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큰 수 연산이 나오는 거예요. 큰 수를 빨랑 가서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 작은 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수를 철저하게 연습할 만한 도구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근거로 해서 직접 어머님들이 문제들을 만들어 갖고 풀었던 얘기들이 있고 이것들을 직접 실행한 경과들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이 전체로 봤을 때는 미미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어머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뭐예요? 제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도 남들처럼 결국 큰 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작은 수를 철저히 한다고 할 때 이 작은 수가 도대체 작은 수라는 게 뭐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작은 수를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냥 아무거나 쓴 거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개념이에요.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암산력을 기를 때, 덧셈뺄셈에 대한 암산력으로 할 때 이 두 자릿수를 제가 23, 24 이하로 제한을 해요. 그리고 한 자릿수는 10개죠. 두 자릿수고 더하기 빼기 뒤집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덧셈뺄셈에 대한 암산력의 대상의 문제가 600문제 정도가 돼요. 이 600문제를 철저하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년도 부족하다.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600문제에 해당되어지는 암산력을 보통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한두 달 만에 훈련을 시키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맞는 거예요. 1년 넘게 해야 되는 걸 한두 달 만에 연습하고 다 맞아요. 애들이. 왜요?
손가락, 발가락 있는데 그 틀리겠어요? 다 맞는 데는 지장 없죠. 한두 달만 연습해도. 한두 달 연습하면 다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부족한 듯도 싶어요. 부모님이 보기에. 그런데 큰 수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작은 수쯤면 보강이 될 것이다. 큰 수를 공부하면 작은 수가 보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에 대한 연습을 한두 달만 했고 결국 숫자만을 키워서 초등 4학년까지 무려 4년을 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수를 연습했을 때 작은 수의 연산이 실력이 안 자라요. 따라서 한두 달 실력 갖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틀리는 게 덧셈 뺄셈이에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고요. 자연수나 분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 틀리는 건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안 틀리고 더하기 빼기 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덧셈 뺄셈에 대한 대상의 문제는 600개였어요. 곱하기 나누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9구단 72개입니다. 덧셈 뺄셈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9구단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TV에 이런 거 나오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9구단을 외자 뭐 이러면서 막 틀려요. 그래서 막 큰 기쁨을 주죠. 쟤 저것도 못해. 그죠? 그 사람들 다 수포자입니다. 9구단이 안 나오면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나다라가 잘 안 나오면서 일기를 잘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수학 80%를 기억하세요. 잘못된 사람은 다 탈락합니다. 또 있죠. 초등 한 4, 5학년쯤 되면 학원에서 연산 잘 안 되면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우리의 연산이 부족하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도 전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뭐 합니까? 연산 훈련을 시켜요. 그럴 때 거의 100%입니다.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이거요. 새로 세는 거. 끝끝내 연산 안 되고요. 수포자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연산 안 되면 수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연산 안 되면 수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4, 5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두 자리 한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4, 5학년의 한테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시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맞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다 맞아서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4, 5학년인데 뭐 10문제 중에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10문제 중에 하나 틀려요. 만약에 5문제 중에 하나 틀려요. 10문제 중에 하나 틀려요. 뭐예요? 다 수포자라고요. 이미 안 하고 있습니다. 수학. 무슨 말이냐면 계산력이 부족한 4, 5학년이라 할지라도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문제를 내게 되면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데 실력이 부족해요. 그걸 어떻게 나와요? 시간이 느려요.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낌 안 오세요?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면 뭐예요? 1의 자리끼리 더하고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00의 자리끼리 더해요. 뭐예요? 받아올림수는 1이 있거나 없거나 밖에 없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예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의 계산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한 자리하고 한 자리죠. 따라서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나 세 자리 빼기 세 자리와 같은 거를 막 하잖아요. 실력이 안 자랍니다. 우리가 연습의 대상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해가면서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해가면서 뭐예요?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는 큰 수를 하지만 작은 수의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계속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만약에 부모님이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를 하루에 한 60문제씩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구나. 그거 해나갈 부모 많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장롱 밑에 넣습니다. 우린 A형이라 찢어버리고 이러진 못해요. 소심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합니다. 연산학습지들 이런 거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두 자리 빼기 두 자리, 세 자리 빼기 세 자리 뭐예요? 그거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력 안 늘죠? 막 찢어버리고 싶죠? 대충 하고 싶죠? 수학에서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건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실력이 늘어난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 실력도 안 늘고 하기 싫어지고요. 게다가 중고등학교에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큰 수를 하면 작은 수가 저절로 될 거라는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네, 잘 보세요. 교과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큰 수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큰 수를 완벽하게 끝내란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교과서가 나오니까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원이고 학습지고 문제집이고 모든 것이 교과서가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큰 수까지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큰 수를 자꾸 연습한 거예요. 작은 수 조금 해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의 권위를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뭐 20, 30년 아이들을 가리키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연산에 관한 실험 결과가 없어요. 논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바라보시는 유튜브 분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연산에 관한 실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실력 없는 사람이 한 20년, 30년 하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면 구글은 제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건방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여직 말씀을 드렸냐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를 철저히 하고 큰 수는 어때요? 하는 방법만 넘어가라. 그래서 4학년들 뭐예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막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는 내부적으로 구구단과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있었다. 구구단 철저하게 했는데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한두 달 만에 하고 끝낸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실력으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계속 시킨다. 얘 수학하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실력 안 늘고요. 계속하면 수학하기 싫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부모에게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수학은 더러운 과목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잘못된 왜곡된 시그널입니다. 수학이 왜 더러워요? 그게 아니라 더러운 거 해서 더러운 겁니다. 수를 괴롭히는 건 4학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산기 쓰자라고 하면서 그걸 5학년에 해요. 무슨 짓이 이게? 큰 숫자를 해주는 4학년 때 계산기를 주든지 다 끝난 뒤에 분수해야 되는데 왜 계산기를 쓰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갖고 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떤 사고방식인지. 그래서 만약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시키는데 뭐라고요? 한 문제를 풀려봐요. 근데 한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요? 그만 푸세요. 어차피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하는 이유는 자리값에 대한 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지 구구단이나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풀었는데 맞았으면 그만하고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되죠. 또 풀려야지. 또 틀려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또 풀리겠지? 근데 또 틀려요. 3번이나 연속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죠. 그럴 때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한테 3번이나 틀렸다.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오늘 그만 풀자. 막 열받지 마세요.
거기 실력 따르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자리 나누기 2자리 이런 것도 그거 못하는 학생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거 문제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분수로 바꿨고 대분수로 바꿀 거고 약분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예전도 3자리나 2자리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공부를 큰 수까지 잘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낸다면 뭐예요? 이미 작은 수에서 빠르게 완성시켜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큰 수를 계속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거 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수의 연산들은 정작 그러면서 실력도 잘 안 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버리세요. 그래도 문제 안 됩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3자리 곱하기 2자리 못해서 수포자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정말 이미 큰 수가 막 질려서 하기 싫다 그럼 하지 마세요. 수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대신에 지금이라도 작은 숫자하고 구구단하고 2자리 곱하기 1자리, 2자리 나누기 1자리, 3자리 나누기 1자리를 하는 이 부분에서 수학의 연산이 빠르게 다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 실력이 자라는 거고 이거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연산을 작은 수를 퍼펙트하게 하고 큰 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 여러 개를 암산하는 방향으로 가라. 근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 초등학교 때 5, 6개를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중3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7, 8개를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1이 연산의 목표예요. 10개 가량을 암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가 어떻게 해요? 암산을 하나도 못하게 막습니다. 왜요? 교과서가 암산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교과서가 어떻게 해요? 연산을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받아올림수 1도 쓰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알려주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적용하면서 교과서의 권위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받아올림수 적고 알고리즘대로 쓰는 거 중요하죠. 왜요? 알려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하면 암산으로 나가지 못하고 암산으로 나가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 10개가량을 암산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죠. 뭐 이 정도는 암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길러가지 않고 나중에는 요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5, 6개를 요구한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5, 6개를 어디서 요구해요? 연립방정식에서 요구합니다. 만약에 연립방정식에서 아이들이 미짓을 하나 쏘고 그 하나를 나머지를 암산으로 못 구한다. 그 아이 중3에서 수학 포기입니다. 5개, 6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 이거 5학년 때 길러야 되고요. 5학년 때 5, 6개, 중학교 때 5, 6개. 그러면 초등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너 개를 요구할 거예요, 암산력을. 그런데 아이들이 서너 개가 암산이 됩니다. 교과서가 암산을 다 막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암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너 개까지는 암산이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초등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도 뭐예요? 서너 개가 암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서너 개의 암산을 요구하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서너 개예요. 따라서 뭐예요?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빠듯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실수로 틀려서 100점을 못 맞았어. 90점을 못 맞았어. 뭐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러요. 저한테 묻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10년이나 해서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죠? 어디예요 이거? 초등 1, 2학년 때 1학년 때 한두 달 한 거 어떡하라고요. 이때 거라고요. 그 이후로 실력이 안 자랐다고. 자라도 중고등학교만큼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조직적으로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근데 문제는 수학 문제 풀다가 한두 개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중3 때 7, 8개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실력은 몇 개라고요? 아이들은 서너 개. 중3이 요구하는 건 7, 8개. 느낌 오세요? 한 서너 개 정도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7, 8개 하는데 6, 7개까지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한 3개 정도가 갭이 생겨요. 이거를 못 이겨내는 중학생이 절반입니다. 사실은 의지를 갖고 3개를 뭐 쓴다든지 막 이겨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중학생들이 어때요? 의지가 약합니다. 문제 풀 때 보세요. 문제를요 1초, 2초 만에 판단합니다. 이거 어려워, 못 풀어. 아니 1, 2초 만에 어떻게 그거를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집요함, 끈기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르는 거죠. 이해가세요? 정리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수 여러 개를 암산하는 거고 이거를 길러주면 연산은 필요한 걸 다 한 겁니다. 연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잔뜩 커라 소리가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필요한 연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연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초등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중1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그래서 한 3년 정도면 연산을 다 끝내자. 어떤 연산을? 큰 수 하나도 하지 말자. 작은 수 여러 개를 암산하자. 이것만 중고등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산을 잔뜩 사람들이 기르고 10년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개념을 몰라서 가르칠 게 연산밖에 없는 거예요. 연산을 주장창 가르치고 애들이 작은 수업은 다 맞으니까 어때요? 큰 수 가르치면서 그거만 틀렸잖니 더 연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가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고 연산을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연산이 뭐예요? 허접한 거잖아요. 도구인 거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 연산을 계속하면 연산과 닮아가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연산을 필요한 만큼 습득하고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연산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서 필요한 게 뭐고 목표가 어디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명확히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냥 꾸준하게 연산을 하다 보면 연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꾸준히 하면 연산의 부작용을 톡톡히 받는다는 거예요. 연산 학습지들 오래 하면 뭐예요? 연산 잘한다는 아이들 나오죠. 맞습니다. 꾸준히 해서 오랫동안 하면 연산 잘하는 애들 나와요. 그런데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면에 꾸준히 오랫동안 연산을 해서 생각 없는 아이로 변질된 많은 아이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쓰러지지만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연산은 필요한 만큼을 최대한도 빨리 길러서 얼른 빠져나오자. 연산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수학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고 이 도구를 빨리 길러놓고 나오자. 왜? 수학은 생각하는 것만이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수학은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개념을 공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말을 해줍니까? 개념을 공부해서 뭐 어떻게 한대요? 하여튼 간에 뭐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뭐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학을 잘하려면 개념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수학은 문제를 푸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이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뭐예요?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개념을 먼저 공부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래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개념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개념을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개념을 가르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교과서가 가장 많은 개념을 담고 있다 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교과서가 가장 많은 개념을 담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과서에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개념이 없는데 개념이 없는 이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다 아십니다. 근데 교과서에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아니까 내가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에는 개념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과서에 가장 많은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교과서에는 단 한 개의 개념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개념이 교과서에 있다라고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교과서에 많은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념이 없는 사람 맞죠? 없는 걸 있다고 하니까 사기꾼이지. 맞나요? 그러면 개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수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자는 모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개념이 없으면 수학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개념이 없다. 수학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학자가 개념을 다 담고 있는데 그 개념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변형해서 말을 써주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정리해서 교과서에다가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과서에다가 개념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 보고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명하라 소리입니다. 모든 곳에서 증명이 되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 개념들은 증명이 되고 이 증명된 개념,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고 증명하라 소리인데 선생님이 증명할 수 없고요. 증명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과서에다가 개념을 넣을 수가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수학을 증명하는 것은 그냥 뭐 아이디어를 통해서 뭘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정의와 정리만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개념이나 이런 건 다 없다 손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정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정의를 넣었다가는 애가 이해를 못해요. 임시방편으로 써놓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개념을 쓴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정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에 오류가 잡힙니다. 또 하나는 임시방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르칠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나온 거를 다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부분의 나와 있는 용어 정의들이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개념 하나도 없고요. 용어 정의들이 임시방편으로 써져 있고요. 뭘 갖고 공부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연산에서 말했듯이 연산은 어떻게 써요? 작은 수 충실히 하기보다는 큰 수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뭐 있죠? 무슨 공식 같은 걸 써놔요. 그거 다 빼야 됩니다. 교과서를 올바른 지침으로 삼고 간다면, 이 교과서를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가리킨다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80%가 수학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딱 맞죠? 예언이 아니고 사실은 실현된 거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80%가 수학을 포기한다면 이거는 지침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산도 방향이 틀렸고 개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손치더라도, 아니면 교과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교과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어서 교과서에게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울 수는 없지만 교과서가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학습지, 학원,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따라해서 80%가 포기하게 된다면 교과서가 책임이 나는 없다,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념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교과서가 점차 나와 있는 그 용어 정의마저도 자꾸 빼고 줄이고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안 가르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자분들은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수학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자는 뭐예요? 정확한 용어 정의들을 가르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이죠? 신수학 뭐 이런 거 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꺼내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문제 잔뜩 풀어요.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들을 잔뜩 풀어요. 그 문제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정말 간혹 이제 수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수학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학은 개념을 형성해서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문제를 잔뜩 풀어서 유형들을 익히고 유형들을 익히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80%의 수포자를 만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마어마한 사교육 1번지에서 고등 6년을 유형을 풀려서 새로운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것, 이것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개념이나
수학의 정의나 이런 말들은 일반인이 문제를 몇 개 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정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수학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수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수학자가, 천재인 수학자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일반인이 문제를 풀면서 저절로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더하기를 배웠어요. 10년 동안 더하기를 연구해요. 곱하기 못 만듭니다. 곱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그냥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뭐 있을까요? 개념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직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직선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냐라고 하면 막 떠오를 거예요. 직선이 있고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그고 정수가 써져 있을 거예요. 모든 학생이 그런 걸 떠올립니다. 수직선 하면. 근데 수직선의 정의가 뭘까요? 수직선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수직선이 뭐라고 얘기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아무도 못 봤습니다. 수직선을 10년 동안 봐도 수직선이 뭔지 모릅니다. 수직선을 10년 동안 봐도 수직선이 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수직선을 설명하겠습니다. 건방져 보이죠? 저 원래 건방져요. 자, 봅시다.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곡선이라고요? 잘 보시면 직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직선으로 봐달라 소리입니다. 직선은 뭐죠? 선이죠. 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점들이 있고 이 점들은 뭐예요? 부분이 없고 뭐 이런 거죠. 위치만 존재한다.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것들은 없고 위치만 존재한다. 이게 유클리드의 정의입니다. 어찌됐든 이 점들이 이어져서 뭘 만들어요? 이어져서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들죠. 어떤 선을 만들어요? 곡선이나 직선을 만들죠. 근데 보세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부분이 없고 뭐만 존재해? 위치만 존재해. 그럼 없다 소리죠. 없는 것들을 막 이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선이 만들어진다. 이상하죠? 없는 것들을 이었는데 어떻게 선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따지지 마라. 이게 공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선이 있으면 이 선은 뭐예요? 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선이 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이 그건 알고 있어요. 초등생들 모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알려줘야 될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은 뭐죠? 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점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점들이 있는 거죠. 이 점. 그죠? 이게 다 점이에요. 하나하나가. 이 점을 수로 보겠다는 것이 수직선. 수직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직선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고요.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중고생들이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래요. 어찌 수직선이 뭐라고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말하는 사람들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해요.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무슨 말이죠? 안 배웠으면 몰라야 되는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가 어떤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 배워도 이렇게 모두 이구동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안 배웠는데 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은 뭘까요? 수선입니다. 근데 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수직선이 뭐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마이너스 1. 이런 걸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직선에 이런 게 이렇게 걸치는 거잖아요. 아, 저 새끼가 수직으로 만났네. 오,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네.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직선에 있는 점을 수로 보겠다고 하는 게 수직선이야 라고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근데 뭐예요? 안 알려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있는 이 한 점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수를, 그죠? 점이고 수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좀 더 크게 나타냈어요. 그죠?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해보죠. 뭐. 그죠? 표시가 나긴 난다. 그죠? 근데 아까 그거보다 더 크면서 표시난 거죠. 아마 그 같은 사이즈라면 표시가 잘 안 날 거예요. 어쨌든 그 직선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어느 한 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표현 방법이 크게 한다든지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 선을 그어요. 그러고 나서 두 직선에 교차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자? 점이라고 하자라고 현대적인 점의 정의를 내려요. 점이 아까 부분과 뭐 부분은 없고 위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유클리드의 그 정의인 거고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점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현대적 정의예요. 제가 보기로는 유클리드 정의가 나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1이라고 하자 이거죠. 이 점을 수 뭐예요? 1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데데킨트의 절단이에요. 무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어떻게 해요? 이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걸 그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 그은 게 아니라 안 알려주고 하니까 뭐예요? 수직으로 만난 선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수직선은 뭐예요? 수가 있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수예요. 점이 곧 수란 얘기죠. 근데 첫 번째 물어보시죠. 점이 일렬로 서 있습니까? 이열로 서 있습니까? 일렬로 서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큽니까? 왼쪽에 있는 수가 큽니까? 모른다고요?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뒤집어 놓아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모든 수는 그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까? 네. 이유는 뭐죠? 일렬로 돼 있어요. 일렬로 돼 있어서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뭐예요? 실수의 가장 큰 2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의 특징. 어디서 배워요? 수직선에서 배워야지.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쭉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어요. 뭐죠? 연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속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0과 1 사이에 수가 몇 개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0과 1 사이에 수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무시 많은 진분수들을 다 개무시하는 거죠. 애 머릿속엔 자연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무시 많은 점이 있죠. 여기 무시 많은 점이 있지만 이 안에 무시 많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무시 많은 점과 이 안에 무시 많은 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점이 무시 많다라고 하는 거가 더 많은 거죠. 인간이 무시 많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시 많은 것도 크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 많은 두 개가 크기가 비교가 되겠어요, 인간이? 본적일수에 비교를 하죠. 느낌 오나요? 무시 많은 것도 크기가 비교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속이 되어야만 미적분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앞으로 쭉 배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수직선조차도 정이 내려지지 않는 첫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점들이 모두 수라고요. 이 수들이 다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말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겠죠. 어찌됐든 이 실수는 뭐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로 얘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초등, 중등에서 배우는 모든, 그죠? 함수에서 배우는 모든 수들은 다 실수인 거고, 실수가 다 어디에 있다 소리예요? 수직선에 있다 소리입니다. 수가 어디 있어요? 허공에 굴러다니나요? 얘야, 수야, 어디 갔니? 따져봐야 돼요? 수는 어디 있어요? 수직선에 있습니다. 수직선에 있어서 뭐 1에서 뭐 2까지의 수, 그죠?를 어떻게 나타내죠? 부등식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1에서 2까지라는 수의 범위를, 문제에서 만약에 수의 범위를 물어봐요. 그러면 부등식을 떠올리고, 왜 수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아, 수의 범위니까 부등식을 써서 나타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수의 범위 물어보는데 수가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공부가 조금 덜 된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시험 봐가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넌 왜 그 생각이 안 나? 이런 대답을 서로 했다고 해봐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애가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건데 시험을 볼 때 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만약 시험 볼 때 그 생각이 났으면 자기도 그 문제를 맞았을 텐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 그 생각만 났으면 맞았을 텐데. 그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 생각이 났어? 야 골라라. 나도 알았으면 그거 문제 똑같이 맞았을 텐데. 라고 걔가 어떻게 해서 생각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걔가 훨씬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왜 생각이 안 나? 괜히 물어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떤 수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최대값이 뭐야? 움직이는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에 있겠어요? 수의 범위인 거잖아요. 수의 범위라면 수는 어디 있어요? 수직선에 있지. 어디 있어요? 수직선에 모든 수가 있다니까요. 허공에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수직선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는 뭐예요? 수의 범위 묻는데 수가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뭐예요? 수직선을 그려놓고. 선생님 풀이도 뭐예요? 수의 범위를 물어봤네. 수가 여기서 움직인대. 최대값 뭐야? 오다!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생각나고 누구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수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수직선이 왜 생각이 안 나며 부등식이 왜 생각이 안 나고,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뭐라고 그래요? 넌 왜 그 생각이 안 나? 그러죠. 얘가 수직선을 몰라요? 제가 처음 수직선을 물어봤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수직선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맨날 떠올리고 있겠지. 그러나 떠올리라고 해서 떠올린 거잖아요. 제 말은 수의 범위를 얘기했을 때 이걸 떠올랐냐 얘기예요. 수의 범위를 얘기했을 때 이걸 떠올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못 쓰는데. 이해 가세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학부모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돈을 못 써요. 좋다 말았다고요?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용을 못해요. 그거 내 돈이에요. 사용을 못해도 내 돈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 돈이라고. 그럼 어마어마하게 부자네요. 뭐. 느낌 오시나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푼 많은 3등급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개념은 알겠는데 응용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비록 틀렸지만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응용력까지 갖추고 있지 않은 머리까지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자기 머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응용력 탓이 아니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고, 이걸 인지하지 않는 한 맨날 문제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개념에 대한 얘기를 원래 처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모든 문제는 뭘로 푼다고요? 모든 문제는 개념으로 풉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를 개념으로 다 푼다. 그러면 학교 시험이든 수능 문제든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개념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용이 안 돼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를 잔뜩 풀면 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를 학원 가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렇고 뭐예요? 아이는 내가 머리가 아닌가 봐, 이런 자괴감만 들 뿐이에요. 그나마 그 뺑뺑이 돌리는 걸 못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생각 없는 아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하다못해 그 3등급도 못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힘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개념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맞지만 기술도 익혀야 된다. 근데 그건 언제 익힌다? 마지막에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은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계속 접근하는 연습을 하다가 시험에 임박하면 어떻게 해요? 기술들을 익히는 거고, 기술들을 익히는 것은 수학의 실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 빨리 풀려고 하는 종류인 거고,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기술을 하나도 안 배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수학의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대학을 들어가고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개념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기술들을 익혀서 빨리 푸는 방법을 습득해주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시험이라서. 대신에 처음 보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개념으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됐냐면, 많은 학생들이 연산도 부족해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문제는 풀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어떤 도구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고 멍 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멍 때리는 순간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문제는 말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아이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았을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알려줬잖아요.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그게 그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더 이상 빠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보이고,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개념을 가르치면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빙빙 돌아가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잘 못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제 문제풀이에 익숙해진 사람은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물론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막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개념을 알려주면 너무 좋아해요. 현재로서는 그런 아이들이 효과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들은 뭐예요? 문제를 이미 잔뜩 푸른 상태라서 개념들을 막 배우는 거에 부담스러워하고, 저렇게 문제를 풀면 문제 몇 문제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이게 초등, 중등이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 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올 자녀에게 학습의 방법을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유일한 수학 방법인 거고, 빨리 풀려면 그 다음에 기술을 익혀라. 근데 처음에 기술을 익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지난 한 20여 년간 아이들이 가르쳤는데,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제 나름대로 정의를 만들고,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정의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수학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수학자가 정의를 안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20년간의 가르친 노하우들을 가지고 정의들을 새로 만들어서 그 정의나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수학적으로 통용되는, 전체 수학에 통용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한 발 한 발 아이가 생각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지난 22년간 초중고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정의나 개념들이 어그러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검증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오는 정의나 개념들이 현재는 책이나 수학자는 알고 있지만 정의 내린 게 없고, 선생님들은 알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어서 임시 방편으로나마 제가 만든 정의나 개념들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설득하고, 제가 연산과 개념을 공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공부 방법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원래 책이나 또는 글이나 말들이 굉장히 단정적이라서 때로는 제 너무 건방져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지난 20여 년간 가르쳐서 서로의 상충됨이 없이 해나갔고, 이런 믿음을 갖고 해나갔을 때 저를 만나서 모든 학생이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저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수포자는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초등, 중등에 학부모님들이 무슨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데 수포자를 왜 걱정하겠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조금 크게 바라보시면 대한민국 80%가 수포자예요. 보이시나요? 나머지 20%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법이라는 게 하나하나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생각이 커지잖아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학을 잘하는 법은 뭐예요? 연산과 개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싱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연산 기르고 개념을 못 배우고 어려운 문제만 잔뜩 풀어요. 이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보세요. 개념 없이 집요함만 잔뜩 키운 어려운 문제만 주는 것이 수학 실력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수학은 뭐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튼튼해지는 거고, 이 개념이 튼튼해지는 것이 수학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이 집요함만 키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은 맞아요. 근데 이게 실력은 아니에요. 연산과 개념을 잡으면서 집요하게 생각해준다면 이 머릿속 내부에 있는 연산과 개념을 문제에 풀면서 집요함을 가졌을 때 이거를 다 사용하겠죠. 이것이 올바른 수학의 공부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집요함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연산과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바탕으로 세워가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나가는 길이 수학을 잘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고민만 하거나 생각만 하라고 한다면 집요함은 키워주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오랫동안 연산과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3번에 걸쳐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은 동영상을 여러 개 동영상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어찌됐든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것, 수학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그냥 끝내기 뭐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보세요. 세 쪽을 맨날 풀리니까 그 안에 문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한 3쪽 정도를 매일 문제집을 풀리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연산은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문장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장제 문제가 아이들이 숫자만 보고 답을 썼다면 역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애가 별표를 냈어요. 3쪽을 다 풀었다고 하지만 생각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좋아하는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테니까 이제부터는 연산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문장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문장제 문제도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연산 문제는 풀지 마라. 생각하는 것만이 수학이다. 그죠?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냥 더하기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만 더해도 되는 이런 허접한 것들은 네 고급도 내가 풀만한 문제가 아니라 저급한 거 다 버려라. X 표시해라. 근데 읽어봤더니 한 방에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조금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런 문제만 풀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고 이틀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아니면 고민만 하다가 못 풀어도 좋아요.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연산길 놓고 생각하는 집요함을 키워가고 있어요. 제가 공급하는 개념들을 같이 버무려서 이 3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념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집요함은 키워나가고 생각하는 힘들은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개념들을 공복해 줄 때 대한민국의 수포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풀었던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을 수학 실력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건 기술이니까 마지막에 익히면 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씩 생각해 가는가, 개념을 튼튼히 가는가, 수학에서 필요한 연산은 잘 길러가는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기존에 푸는 세 쪽, 네 쪽을 푸는 것보다 훨씬 아이도 부모님도 더 쉽습니다. 문제를 한 문제 풀어요. 그래서 애보고 생각했고 설사 못 푼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어디까지 생각했어? 정말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아이는 계속 생각해 나가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똑똑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슈퍼자라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면서 슈퍼자가 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여러 차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